대학교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방금 이제 건국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의문을 느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여운형 씨의 과정 그 부분이 좀 약간 의문이 나왔었습니다. 그 책을 계속 지켜다 보면 이제 합작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견학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직접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고려 공산당에서 이제 있었다라는 것부터 최근에는 이제 권희영 교수님께서 김일성한테 이제 자식을 맡겨서 이제 보호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 한 2개월 전에 그 EBS 토론에서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그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또 다른 민주주의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소위 자편향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지에서도 대단히 궁금하고요. 그 건국 과정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된 게 상당히 의문이 돼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 인사죠. 웅변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 항복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권력을 넘길 거냐 생각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접촉했던 사람이 이 한민당을 만든 송진우 씨죠. 송진우 씨는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접촉한 사람이 여운형이었어요. 여운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국정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 공산당이 많았어요. 이미 그때 조직의 힘에서 어떻게 보면 공산당 세력에 얹히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씨는 독자 노선을 갈 수가 없었어요. 독자 노선. 이 좌익한테 이용당하든지 좌익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작이죠. 합작. 좋게 말하면은 여운형은 중도 좌파인데, 중도 좌파와 좌익이 합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더 가버리죠. 왼쪽으로 더 가버리죠. 이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하고 합작을 할 수 있느냐, 공산주의와는 절대 합작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여기서 갈렸습니다. 공산주의와 합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운형, 나중에는 김교식, 그 다음에 김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뭐냐?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가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합작은 안 된다.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느냐, 공산주의를 상대 악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를 상대적 악으로 보는 사람은 합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보는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공동정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공산주의와 정권을 만들면 공산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반드시 분열적으로 나가든지 또는 그 안에서 경찰을 또는 군을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 내부로부터 우파를 쫓아내버리고 정권을 잡는다. 공정한 50대 50의 합작은 안 된다. 왜냐? 공산주의 속성 때문입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공산주의와는 합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이승만이 가장 위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됐냐? 동구에서 체코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거죠. 체코에서도 좌우 합작 정부가 됩니다. 좌익이 뭘 잡느냐? 내무부 장관이 좌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을 장악합니다.
언론을 깜짝 놀죠. 그러면서 서서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 합작을 거치면 반드시 좌익으로 가버려요. 한국에서도 김교식, 김구, 여운형 노선으로 갔으면은 좌우 합작을 거쳐서 결국은 좌익으로 갔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라는 이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타협을 하고 누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누구하고 공존하고 누구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사상과 이념을 가진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겁니다. 프로레타리아만이 권력을 독점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게 합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노선이 맞았다. 그런 점에서 운영은 현실을 오판하고 더구나 공산주의의 실체를 몰랐든지 알고도 그런 자세를 취했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좌우 합작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래서 좌우 합작을 반대한 이승만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좌우 합작으로 갔으면 어떻게 뭐 딱 분명해요. 북한에 좌가 있습니다. 그죠? 남한에 좌우가 있죠. 그러면 우는 어떻게 됩니까? 2대1로 몰리는 거죠. 2대1로. 그래서 지금도 좌우 합작 노선이 남한에서 계속 전개되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 좌우 합작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그거는 좌우 합작도 아니지. 좌좌 합작이죠. 그죠? 좌좌 합작. 그래 되면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익하고 공산당하고 무슨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천사와 악마가 공동정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이나 트루만이나 레이건 대통령의 위대성은 공산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구상에 등장한 최악의 이념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건 사탄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 사탄의 절대악이다. 절대악이다. 대결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공산당을 부정부를 고치는 건 힘밖에 없다. 일찌감치 이렇게 정확하게 안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1920년대에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악이야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20년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한국의 축복이죠. 축복. 그 당시에 보면 이 지도를 펴고 보면은 한국은 반드시 공산화가 돼야 될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또는 40분 이내 중국이 공산화돼요. 그럼 지도에 유라시아 대륙 지도의 끝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요 대한민국, 요게 어떻게 공산화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것. 그 다음에 6.25가 살렸어요. 6.25가 나는 바람에 미국까지 동맹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동, 경제발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이 만들어졌는데 그 출발점은 좌우 합작을 거부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에 있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좌우 합작을 거부해가지고 한국을 공산화시키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작자들이 자꾸 여운형 띄우고 김구 띄우고 김규식 띄우고 이승만이 좌우 합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통일정부를 못 세운 것처럼 거짓말하죠. 좌우 합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적화 통일을 막은 거죠. 네, 제가 한 8년, 9년 전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황장엽 선생님께 강연을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그 북한은 김정일이 모든 걸 다 움직이고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있다. 전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이 죽으면 누가 통치를 하던 간에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갑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죠? 1년 남지는 아직 만 2년이 안 됐네. 몇 달 있으면 이제 만 2년이 되는데 뭐 2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좋은 소식이 없다고 너무 깝깝해 하시는 거예요. 60몇 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저기도 아빠 나 크게 큰 방향으로 열을 하면 앞으로 북한 사람들은 그 지난 60몇 년 동안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상당히 즐겼을 거예요. 야 4.19도 일어나서 건국 대통령도 내쫓고 11.6이 일어나서 그 골치 아프던 박정희 대통령도 쏴 죽이고 이런 거 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향은 안 갔죠. 대통령 국빈하게 되는데 나라는 계속 발전하더라. 그러나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얼마 있어 북한에서 그런 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북한에서도 자기들끼리 총 쏘고 잡아놓고 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황jan욱 선생이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를 김정은이가 되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사고가 아마 통일을 앞당기는 큰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촉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참을성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번외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전두환 그 추징금 뭐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길게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국사에서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연산군으로 기록이 될까요? 안 그러면 광해군으로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종. 태종. 아주 좋은 비유네. 태종. 그러면은 이승만은 태종고 이승만. 그러면 태종은 박정희가 돼야 돼. 세조가 그러면은 세조가 좀 부족하겠네. 그러고 보니까 세조 쿠데타를 해서 피를 흘리고 집권했으나 조선조의 기반을 닦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사람. 그러나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전두환은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죽이지 않고 하니까 피를 훨씬 적게 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역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한 70점 정도는 주지 않을까. 저는 이승만 박정희는 90점, 80점 이상이라고 보고 전두환은 70점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한 대통령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성적입니다. 경제 발전. 그분이 1980년대를 거의 지배했는데 1980년대의 한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몇 %였느냐? 얼마죠? 10.1% 있습니다. 10.1%.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에서 1등 하면은 최소한 전두환은 우등상은 따고 들어갑니다. 그죠? 우등상. 아니 경제 성장률은 한 지도자를 평가하는데 한 배점이 한 60점 줘요. 100점만. 거기서 1등. 두 번째,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전에는 물가고 박정희 때문에 해도 물가고 무역 적자가 계속됐어요. 전두환 때 비로소 물가를 잡았고 무역 적자가 무역 흑자로 넘어갔습니다. 구조가 달라졌어요. 또 채무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전두환 노태우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채권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빚을 다 갚고 오히려 빚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튼튼하게 됐습니다. 전두환은 집권할 때 피를 흘렸어요. 12.12 사건. 5.18 광주 사태로 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퇴임할 때는
상당히 민주적 지도자로 바뀌어서 태어납니다. 왜냐? 6.25 선언에 의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주화된 지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청와대를 살아서 나왔어요.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전두환이 있을 때 오랜만에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유치를 하고 성공하는 뒷받침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복하고 북방정책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동구권하고 수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받는 욕보다는 그래서 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훨씬 역사에서 제가 역사를 하면은 10년, 20년 이렇게가 아니고 100년 후, 200년 후의 역사에서 높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조갑자 선생님을 저희가 뭐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작년 대선 즈음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 집안 분위기도 좀 그랬고 그 정치적인 노선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닌가 집권을 해도 좀 다르게 이렇게 좌쪽에 좀 유리한 어떤 정책을 펴진 않을까 걱정을 좀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나와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후해졌다 이렇게 변했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이제 정책이나 6개월 동안 하신 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베스트에서 광고를 이제 저희가 보고 왔는데 광고라고 할 건 없고 이제 글을 마침 읽고 우연히 읽고 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여론 형성에 젊은이들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보시는지 선생님께서는 보시는지 알고 싶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찻잔안의 태풍인지 아니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들의 이제 여론 형성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거 보면은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다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치인이 잘하기만 할 수는 없고 한 60점만 받아도 정치인은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해주면은 그건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상식적인 행동만 해도 대통령은 위대해집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가면은 상식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대통령은 뭐 별스럽게 뭐 아인슈타인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모든 국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면은 극히 상식적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첫째, 안보를 지켜야 된다. 법치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복지를 줘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식을 따라가는 정치를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상식을 따라가는 정치를 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지금 요새 노인들한테 월 20만 원씩 준다. 이 공약을 작년에 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중에 2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만 원씩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그걸 받고 나서는 줄인다든지 안 주면 섭섭해질 겁니다. 왜 이런 공약을 내놓느냐? 그럼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은 좌파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지 않느냐. 군복무기관을 마지막에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죠? 예, 저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 전에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저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저런 이야기를 해서라도 좌익 집권을 막는 게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상식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의 대상은 사기꾼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위대한 사람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 가능성의 예술이에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아주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최선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이 정치의 한계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건 좋지만은 그 대통령이 처한 한계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건 뭐냐? 대북 정책만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이 골칫덩어리인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를 지금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교조가 그동안에 법을 어기고 하는 행동을 방임했던 역대 정권과 달리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은 불법적인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은 법의 노조로 취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전환, 즉 한미연합사 해체를 미국과 협의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연동시켜서 거의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 몇 개는 애국 운동 세력이 역대 정부에 요구했던 수원 사업이었어요. 이 네 개를 한꺼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영익 교수를, 이승만 연구가의 유영익 교수를 북사편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교과서를 뜯어고치라는 뜻으로 나는 봅니다. 아마 반발이 많이 심할 거예요. 뭐 이런 몇 가지 인사 등등을 본다면은 전체적인 방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지지율이 높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박근혜 씨 지지율이 경제가 잘 돼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고 복지가 잘 돼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고 안보 법치를 제대로 챙기기 때문에 지지율이 70%에 육박한다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건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 지지율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만장일치 지지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이 한 30% 있죠, 그죠? 그 30%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70% 지지율은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의 90% 지지율. 그런 부족한 인사에서 내가 좀 실수가 있다든지 하는 실수와 장점과 단점, 잘못한 것과 잘하는 게 원래 섞여서 정치가 돌아갑니다. 세상에 잘하기만 하는 정치가 있으면은 그것은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그런 정치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세종대왕 때도 그런 정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은 한국의 대세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민심이 또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더구나 20대가 30, 40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50대, 60대를 따라갔다. 20대가 건전해지고 있다. 군의 정문교육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종북 좌파 세력의 확장성이 이제 차단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큰 지금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낙관적이에요. 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느낌이 옵니까? 좀 저는 피부로 그런 걸 좀 느껴요. 피부로도 느끼고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그런 중요한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종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한
일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배라는 걸 사이트 보면 항상 그 연결로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절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일베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보고 막 욕을 했다고. 쓰는 걸 봤어요. 심지어 조갑자도 종북이라고 누가 썼다고 하면서 좌파 매체들이 또 열심히 쓰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베에는 여러 가지 사람도 오르고 뭐 욕도 오르고 하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 전체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럼 거기는 뭐 욕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욕도 보면은 나름대로 욕을 먹어야 할 사람한테 욕하는 게 많더라고.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순화가 돼야 될 거지만 더구나 거기 이 한국 사회에서 금기가 돼 있는 거 그걸 깨고 있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단 지성이라고 그러나 집단 지능이라고 그러나 무슨 뭔가 있으면 막 찾아가지고 단시간에 완전히 어떤 사람의 전모를 밝혀내는 이런 것을 몇 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일배를 상당히 그 위안처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거는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진화해 가야 돼요. 진화해 가야 됩니다. 진화해 가면서 이제 욕도 점점 유머로 바꾸고 욕을 유머로 바꾸면 되죠. 유머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급 유머, 고급 유머.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한국 사회를 이거 깨어나게 하고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을 이 코너로 보는데 아주 맨 앞장서서 가지고 좀 상처를 입어가면서도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에 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10월 30일이면은 화성갑에서 이제 재보선이 열리고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이제 재보선 선거인데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크게 한번 뭐 정권 재평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데 너무 민의로 열린다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새누리에서는 어쨌든 서청원이라는 가장 친박적인 그런 인물이 나오고 민주당은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다시 언론에 언급되는 게 손학규 씨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갑재 선생님 보실 때 이때까지 기자 생활하셨던 그 촉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두 사람의 빅매치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인지 좀 찝어주시죠. 별로 하기도 싫고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선거를 하는 게 2개 선거구죠. 그러니까 그게 서울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예측을 지금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 지역구 사람이에요. 그 지역구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는 어느 쪽으로 가든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고조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그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지방선거를 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을 가르는 그런 이념형 선거로 만들 수 있겠느냐. 만약 이념적 선거로 만든다면은 아마 새누리당이 덕을 보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에 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선거에서 이게 이념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 선거가 아니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상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달라진 이 민심이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 선거도 이게 이념 선거였어요. 좌우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도 좌우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나 이 사람들이 후보가 구청장 선거를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또 실제 그게 맞다. 실생활에까지 다 지금 이념적 지형도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연합해가지고 공천해가지고
누가 걸린 지역에 가보면은 이 통합진보당 해산되어야 할 반대한민국적 활동과 목적을 하는 이 정당이 무슨 공무원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국민 세금을 받아 쓰면서 자기들 세력을 키우는 이런데 마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방선거가 단순한 무슨 행정 전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적을 뽑을 것이냐 대한민국의 수호자를 뽑을 것이냐 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내년의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금부터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년 선거는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 라고 지금부터 글을 쓰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이념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념이 끼어서는 안 되는 선거는 없어요. 그 학교의 반장 선거도 이념 선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 편이냐 반대한민국 편이냐를 가르는 선거를 하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유권자들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막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여론 큰 흐름의 변화가 가속화가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구 한두 개 지역구에서 지금 누가 되느냐 그보다는 큰 흐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9시에면 우리가 딱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김정수라고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우파이고 대한민국의 부귀국에서 모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좌편향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선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에 살아가잖아요. 이거를 제가 스스로가 우파라는 거를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과 팩트를 가지고 싸워 나가느냐 아니면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자기들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겠지 하고서 묻어놓고 가느냐의 차이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조합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좌편향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신념을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저는 대충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첫째, 진실편에 써야 됩니다. 진실편에. 이 소위 보수 우파 자유진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내 신념보다는 진실,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따라가야 된다. 진실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서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선과 악을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돼요. 헌법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행동 기준은 사실과 헌법입니다. 헌법.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으려면 태도가 공정해야 돼요. 정정당당해야 돼요. 이 자유진영에 선 사람은 어느 편파적인 게 아니라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헌법, 공정성이 우리의 신념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좌익 세력들한테 진실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은 독을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을. 종북 좌익 세력들은 진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념적 진실이에요. 자기 이념에 맞는 것만 진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란 말도 씁니다. 즉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다 변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좌우대결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진실이 있어도 억지로 부리는 사람의 대결이에요. 진실과 요새 뭐 NLL 대화록이라든지 뭐 최동욱 사건 이런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선 사람들은 진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진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종북좌익 세력 자격이 없어요. 종북좌익 세력 될 자격이 없어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요새 러시아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 푸틴이 하는 꼴을 한번 보라고. 지금 뭐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러시아죠. 아니 아사드가 화학탄 쓴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사드가 화학탄 썼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아사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국가가 해야 될 짓이 아니지. 진실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러시아가 한심하게 보이고 중국이 한심하게 보이니까 최고수한 대한민국이나 일본 정도만 돼도 그런 강도집 같은 그런 거짓말은 안 하지. 그래서 이 동북좌익 세력과 싸우려면은 우선 세 가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신념체계로서 사실을 존중한다. 헌법을 존중한다. 공정하게 한다. 이것만 딱 무장돼 있으면은 99명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진실만 붙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일로 돌아옵니다. 아니 진실은 포기할 수 없잖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래야지. 1 더하기 1은 4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천안함 폭진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99%라고 해가지고 그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따라갈 수 없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명백한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들이 90%가 된다 해가지고 그걸로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진실은 우리나라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건 진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진실은 외롭지 않다. 언젠가는 진실을 지키고 있으면은 한때 외롭다가도 글로 편을 드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진실을 놓치지 마라. 진실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